자, 여러분, 오늘 아주 매혹적인 역사 해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우리는 현대 이란의 복잡하게 얽힌 뿌리를 낱낱이 파헤쳐 볼 겁니다. 이란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지금의 모습이 되었는지 그 깊고 놀라운 역사의 맥락 속으로 함께 뛰어들어 보겠습니다. 사실 현대 이란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진짜 거대한 모순과 마주하게 되거든요. 19세기 이란 지식인들은 서구의 신문, 법치주의, 그중에서도 특히 영국식 자유에 완전히 푹 빠져 있었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신문이 인쇄된다는 사실 자체에 경이로움을 느꼈을 정도니까요. 자,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죠. 대체 어쩌다가 영국식 자유에 그토록 집착했던 나라가 오늘날 우리가 아는 철저한 종교적 독재국가로 변해버린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장대한 여정의 로드맵입니다. 자유를 향한 갈망부터 시작해서 석유의 저주, 샤의 치명적인 실수, 왕관에서 터번으로의 권력 이동, 영원한 전쟁,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의 착취 국가 체제까지 이 순서대로 이란의 100년 역사를 관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유를 향한 갈망입니다. 현대 이란의 탄생이 놀랍게도 아주 강력한 민주주의 운동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시간의 흐름을 한번 보죠. 1906년에 이란은 입헌혁명을 통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을 활짝 피웠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죠. 불과 1년 뒤인 1907년 영러 협상으로 뼈아픈 외세의 배신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1908년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첫 번째 석유 발견이 일어납니다. 이 숨가쁜 3년의 시간이 민주주의의 희망, 외세의 배신, 그리고 거대한 자원 발견을 한꺼번에 몰고 오면서 이란의 운명을 결정지어버렸습니다. 당시 이란 사람들의 열망이 얼마나 엄청났는지 짐작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1906년에 테헤란의 영국 대사관 군에로 무려 1만 4천 명의 이란 남성들이 몰려들었어요. 그 당시 테헤란 인구 규모를 생각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숫자거든요. 이 사람들은 영국식 의회 제도를 모델로한 헌법을 만들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이란 국민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헌법과 자유를 원했는지 완벽하게 보여주는 명장면이죠. 하지만 달콤한 꿈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당시 영국 외무장관이었던 에드워드 그레이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페르시아만큼 나에게 많은 골칫거리를 안겨준 나라는 없다. 결국 영국은 자신들의 제국주의적 이익을 챙기고 독일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란의 민주주의자들을 아주 가차없이 버립니다. 1907년에 러시아랑 손잡고 이란을 자기들 세력권으로 반반 쪼개버렸거든요. 이건 앞으로 이란 역사에서 계속해서 반복될 비극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 석유의 저주입니다. 엄청난 자원의 발견이 외세의 관심을 어떻게 180도 뒤바꿔 놓았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당시의 영국은 이란에서 정말 묘하게 모순되는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08년에 석유가 터지고 앵글로 페르시안 석유회사가 세워지면서 영국은 현대 이란 경제를 탄생시킨 산파 역할을 제대로 했죠. 하지만 동시에 이란 사람들의 민주적 열망을 무참히 짓밟아버린 제국주의적 배신자이기도 했어요. 이제 영국 입장에서 이란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움켜쥐어야 할 핵심 전략 자산이 되어버린 겁니다.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1년에 윈스턴 처칠이 연합군의 이란 침공을 정당화하면서 남긴 강렬한 한마디입니다. 나치에 맞서 싸우려면 소련으로 가는 보급로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영국의 석유 시설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였죠. 한마디로 강대국들의 거대한 목적 앞에서는 이란의 주권 따위는 언제든 뭉개질 수 있다는 걸 너무나 뼈저리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 1953년에 그 유명한 쿠데타가 터지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아주 복잡한 세 가지 요인이 얽혀 있었습니다. 첫째, 모사데크 총리가 석유 국유화를 선언해버렸죠. 둘째, 2차 대전 끝나고 파산 직전까지 몰린 영국 입장에서는 귀중한 달러줄인 이란 석유를 절대 포기할 수 없었다는 경제적인 절박함이 있었고요. 셋째, 2차 대전에서 활약했던 미국 CIA와 영국 MI6의 베테랑 비밀 요원들이 이 쿠데타를 직접 기획하고 실행했다는 점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결국 모사데크 총리의 축출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쿠데타 이후 굳건해진 군주 모하마드 레자 샤의 시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섹션, 샤의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샤의 통치를 보면 진짜 거대한 아이러니 그 자체입니다. 한쪽에서는 이른바 백색혁명이 한창이었어요. 막대한 오일머니를 쏟아부어서 아시아의 경제 호랑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엄청난 고속 성장을 이뤄냈죠. 근데 다른 쪽을 보면요. 정치적 자유화가 완전히 제로 상태였습니다.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니까 중산층도 늘고 대학생들도 많아졌는데 이 사람들의 정치적 권리는 철저하게 짓눌려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샤가 저지른 진짜 뼈아픈 실수가 나옵니다. 냉전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샤는 자기 왕좌를 노리는 가장 위험한 적이 무조건 공산주의자들이라고 확신했어요. 공산주의자들 때려잡는 데만 온 힘을 쏟은 거죠. 정작 나중에 자기 목에 칼을 들이밀 종교 성직자들의 세력은 속된 말로 완전 물러본 겁니다. 엉뚱한 곳에다 편집증적인 에너지를 쏟아부은 대가가 결국 1979년에 거대한 폭풍을 완벽하게 세팅해준 셈이 되었습니다. 자, 드디어 이번 해설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번째 파트, 왕관에서 터번으로. 온 세상을 뒤흔들어 놓은 1979년 이슬람 혁명입니다. 이 혁명의 본질을 꿰뚫어 보려면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무조건 알고 가야 합니다. 바로 벨라야트의 파키, 번역하면 법학자의 후견이라는 건데요.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만들어낸 이 사상은 단 한 명의 이슬람 최고 법학자가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절대적인 도덕적, 정치적 권위를 갖는다는 겁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참여했던 반독재 혁명을 호메이니가 어떻게 홀로 싹쓸이할 수 있었는지, 이 이념이 바로 그 미스터리를 푸는 핵심 마스터키입니다. 여기서 이 두 헌법의 극단적인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1906년 헌법은 영국의 의회 제도를 그대로 모델로 삼아서 민주주의를 꿈꿨습니다. 반면에 1979년의 새로운 헌법은요, 프랑스 제5공화국 스타일의 공화정 구조에다가 엄격한 이슬람 최고 법학자의 감독을 억지로 끼워 맞춘 아주 기형적인 하이브리드 체제입니다. 근본적으로 물과 기름 같은 공화국 제도와 종교적 절대 권위가 한 지붕 아래에 살게 되면서 끝없는 내부 충돌을 예고하게 되죠. 결과를 놓고 보면 참담합니다. 왕관을 쓴 세속적인 독재를 무너뜨린 바로 그 자리에 터번을 두른 신성 불가침의 종교적 독재가 또아리를 틀게 된 겁니다. 이란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피눈물 나는 비극이죠. 하나의 독재를 몰아냈더니 어라? 그보다 훨씬 더 절대적이고 신성화된 진짜 무시무시한 독재 시스템과 맞바꾸게 된 셈이니까요. 그렇다면 대체 이 새로운 체제는 어떻게 그 많은 안팎의 위협을 뚫고 권력을 그토록 단단하게 콘크리트처럼 다질 수 있었을까요? 다섯 번째 파트, 영원한 전쟁에서 그 영악한 전략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호메이니는 권력을 굳히기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의도적으로 끊임없는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한번 보세요. 첫째, 1979년에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을 터뜨려서 완벽한 외부의 적을 만들고 내부를 하나로 묶었죠. 둘째, 1980년부터 무려 8년 동안이나 이어진 이란-이라크 전쟁을 핑계로 극도의 긴축 재정을 밀어붙이고 맹목적인 종교적 충성을 강요합니다. 게다가 1989년에는 영국 작가 살만 루슈디한테 사형 선고, 이른바 파투아를 내려버려요. 서방 세계랑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여지 자체를 아예 싹둑 잘라버린 거죠. 고립과 급진주리를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최고의 무기로 써먹은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참혹했던 이란-이라크 전쟁은요, 이슬람 혁명 수비대 입장에서는 일종의 건국 신화나 다름없습니다. 이 전쟁의 상흔과 트라우마는 지금 이란의 지배층이나 기성세대들의 머릿속에 아주 깊숙하게 박혀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오늘날의 이란 젊은이들한테 이게 와닿을까요? 전혀요. 그들에겐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먼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지금 현대 이란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거대한 세대 갈등과 단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느덧 마지막 섹션이네요. 1989년 이후 지금까지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통치하고 있는 이슬람 공화국의 생얼을 냉철하게 분석해볼 차례입니다. 여섯 번째, 착취국가입니다. 이란의 현재 상황을 분석하는 전문가들은 아주 뼈다리는 단어 하나를 사용합니다. 바로 착취국가라는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번듯한 공화국의 제도들을 하나하나 박살내면서 오직 자기네 인형에 맹종하는 극소수 기득권층의 배를 불리기 위해 국가의 엄청난 자원과 유산을 마구 창진해버리는 일종의 도둑 정치를 말합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국가의 피와 살을 그저 쪽쪽 빨아먹으며 소진시키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정말 차갑지만 팩트 폭격이나 다름없는 분석입니다. 여러분, 1조 달러? 0이 도대체 몇 개인지 감도 잘 안 오는 이 미친 숫자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역사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 천문학적인 금액이 바로 이란 정권이 자국민들의 평범한 삶을 다 박살내가면서까지 지난 40여 년 동안 핵무기에 집착해 날려먹은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진짜 나라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을 위해 쓰였어야 할 어마어마한 돈이 그저 소수 지배층의 그들만의 이데올로기를 지키기 위해 허공으로 증발해버린 셈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지난 1세기에 걸친 이란의 파란만장한 역사를 함께 달려왔습니다. 1906년 이펀 혁명부터 1953년, 그리고 1979년까지 이란 사람들은 억압이 있을 때마다 끊임없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비록 매번 참담한 좌절과 배신으로 끝이 났지만 헌법과 자유를 향한 이란 사람들의 그 뜨거운 갈망은 지난 100년 동안 단 한순간도 꺼진 적이 없거든요. 과연 이 거대한 역사의 굴레 속에서 이란 국민들의 타는 듯한 그 목마름은 도대체 언제쯤 시원하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이 여운 깊은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며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